4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3절이라고 해서 배우게 되는 내용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 산출세액을 어떻게 이제 구하느냐 이거였죠.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시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이 과세표준에서 6에서 42%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죠. 이 과정에서 만약에 금융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금융소득 특례가 적용되었어요. 분리과세가 적용됐을 때 세액과 비교해가지고 최소한 이만큼의 세액은 적용받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종합과세 되었을 경우에 그것보다 적은 세액이 나오는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둘 중에 큰 금액을 가지고 세액 계산을 하고 있다. 이런 특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례가 부동산 매매업자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의 양도, 분양권의 양도, 미등기 양도 이런 식의 이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그러한 자산을 양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이제 사업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액을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꼼수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처럼 한번 계산해 보고 사업소득세처럼 종합소득세처럼 한번 계산해보고 두 가지 중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큰 금액이 나오는 값으로 하겠다. 이러한 특례가 또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을 하게 되면은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거였었죠. 이 내용을 꼭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입니다. 세액공제는 굉장히 많아요. 이 세액공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다 살펴보게 될 거고요. 세액감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실무를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각종 세액감면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들 중에서 우리 이제 내가 담당하는 거래처가 적용받게 될 세액감면을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잠깐 소개를 좀 드려보면 우리 이제 세액감면 중에서는요. 가장 많이 적용되는 세액감면이 이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입니다. 이걸 이제 중특감면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게 이제 10%에서 보통 이제 20%. 적용되는 그 감면율을 조금씩 다 다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보통 이제 이렇게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적용되는 게 이제 창업 중소기업 감면. 요것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50% 감면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100%까지도 감면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감면들이 이제 실무상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접하게 될 그런 감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이외에도 또 많은 이제 감면 제도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한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면 우리가 이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청년이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라는 거는 만 34세 이하입니다. 이하인 청년이 창업을 하게 되면 감면이 돼요. 물론 대상 업종을 만족을 하셔야겠죠.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을 하게 되면 5년간 100%의 소득세 감면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소득세 한 푼도 안 내라는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한 감면이죠. 물론 이제 지방소득세는 낼 수도 있어요.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또 과세가 되는데 지방소득세는 이제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싸그리 다 100% 감면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업종의 이제 대표적인 게 요즘 이제 청년분들이 많이 창업하시는 게 요거 있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요거 많이들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 나눔세무사 활동도 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그 창업 초기에 그런 분들한테 멘토를 지정을 해가지고 제가 멘토가 돼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뭐 창업 초기에는 이러이러한 걸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러이러한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멘토링 해드리는 건데 그런 거 이제 그 자료 받다 보면 거의 대부분 나이만 보고도 제가 어렴풋이 짐작을 해요. 나이 보고서 나이가 조금 젊으신데 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전자상거래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창업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활용하시면서 소득세 절감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젊으신 분들은 음식점 창업도 많이 하시죠. 음식점도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실무상 알아두시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만 34세 이하라고 한다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확인하시고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이 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요거 적용받으시면은 굉장히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뭐 요거 감면은 그냥 요 정도로 보는 걸로 하고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밑에서부터 뒤에서부터 자세하게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자녀세액 공제입니다. 자녀세액 공제는 일단 공제 대상부터 보시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그러니까 뭐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만 있거나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에는 손자, 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이렇게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자녀 세액공제는 적용받으실 수가 없는 거겠죠. 자, 세액공제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녀수 공제와 출산 입양 공제. 출산 입양 공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을 했거나 아니면은 입양을 했거나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출산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첫째라고 한다면 연 30만 원, 둘째면 50만 원, 셋째면 7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산 입양 공제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산출세액 밑에서 차감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한 금액이 바로 다 요거잖아요. 바로 다 그냥 내가 납부할 세액에서 이만큼이 다 차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약에 내가 이번에 둘째까지를 내가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셋째를 내가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출산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셋째잖아요, 지금. 그러면 연 7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연도에 셋째를 출산했으면 내가 납부할 세금이 70만 원만큼 바로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한 300만 원 세액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210만 원만 납부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자녀수 공제는 현재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에 해당되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대상 자녀가 7세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자녀세액 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왜냐면 이 그 수당을 받거든요. 6세 이하까지는 이 자녀 수당을 받게 돼요. 나라에서 이제 별도로 그 수당을 받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7세 이상만 해당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당을 받는데 자녀세액 공제까지 적용해주면 정부에서 너무 혜택을 많이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수당 받는 6세 이하의 자녀들까지는 그냥 수당으로 끝내는 거고, 그럼 우리가 뭐 세법적으로 고민할 게 아닌 거고, 우리가 지금 파악하셔야 되는 내용은 나의 공제 대상 자녀가 7세 이상인지를 판단하셔야겠죠. 7세 이상이면 무조건 다 되나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위에서 우리 뭐라고 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일단 20세 이하여야겠죠. 그리고 뭐예요? 이 자녀가 소득이 없어야겠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금액 연 100만 원 이하, 총급액이라고 한다면 연 500만 원 이하의 소득만 있는 자녀여야겠죠. 그래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이렇게 뭐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녀가 한 명 있다라고 한다면 15만 원, 2명 있으면 30만 원, 3명 있으면 연 30만 원 플러스 2명 초과하는 금액마다 한 명당 연 30만 원을 별도로 이제 또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더 많은 그 공제가 적용되는 부분이겠죠. 요거를 한번 우리가 죄송해요. 목이 잠겨가지고. 자, 그래서 자녀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자녀수 공제 별도로 적용하시는 거고요. 출산 입양이 이번 연도에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또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더 궁금하신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우리 연금과 관련된 내용 앞에서 한번 살펴봤던 거 기억나죠? 어디서 살펴봤냐면 소득공제에서 우리 연금과 관련된 내용 살펴봤어요. 그렇죠? 이 연금에는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법에 의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사적연금은 내가 공적연금으로는 노후 대비가 조금 부족하다, 또는 여러 가지의 각종 질병에 대한 대비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드는 그러한 연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일단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국민연금 있잖아요.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보험, 그 다음에 뭐 퇴직연금보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얘는요, 우리 소득공제에서 연금보험료 공제 있었잖아요. 거기서 차감되는 거고, 이 사적연금은요, 세액공제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에서 차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도 없이 전액 다 납입액 공제가 됐었잖아요. 얘는 한도가 있습니다. 사적연금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뭐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도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이 정도로 연금에 대한 공제는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제 대상 보시면은 일단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제외한 금액이라는 건 연금계좌로 지급이 되거나 입금되어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과세 이연이라는 거는 과세를 다음 시점으로 유보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미루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이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연금계좌 통장에 납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좌의 변동인 거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연금의 불이백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계좌만 변동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과세를 이연시키겠다, 과세를 미루겠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공제는 둘 중에 작은 금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12% 또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주고 있고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 한도액과 비교하셔가지고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공제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플러스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을 더해서 그 다음에 또 최종적인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적연금을 뭐 크게 보시면은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그 다음에 퇴직연금계좌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적연금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는 거 요거 한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거 이 자체로의 한도는 없어요. 두 개 묶어가지고 또 한 번의 한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400만원이고 두 개 합한 납입 한도가 700만원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겠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연금저축에 500을 납입했고 퇴직에 200을 납입했다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공제되는 세액공제 요 금액은 얼마예요? 얘는 400의 한도기 때문에 다 못하잖아요. 600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연금계좌에 납입한 게 300이 있고 퇴직에 납입한 게 500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일단 연금계좌 한도 400이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 합한 금액이 얼마예요? 800이죠. 근데 한도 700이기 때문에 700까지만 요 금액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또 해볼까요? 이거 200이고 요거가 800이다 라고 해볼게요. 일단 연금은 400에 한도 내니까 다 공제 가능하고요. 두 개 합한 금액 보니까 1000이에요. 하지만 둘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700의 한도를 적용받아서 최종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금액은 7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금계좌는 별도의 한도가 있고 퇴직연금은 이 자체적으로의 한도는 없는데 두 개 합한 금액의 한도는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봐보도록 할게요. 아주 복잡한 표가 등장을 하죠.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한도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연금계좌 요 한도고요. 그 다음에 그 괄호 안에 나오는 게 퇴직연금계좌까지 합한 금액에 대한 한도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한도는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서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각각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밑에 괄호 안의 금액을 가지고 적용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한도도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이 50세 이상이고 종합소득이 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 대상 금융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높게 한도를 적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런 사람인데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 돈은 굉장히 많이 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한 특혜는 적용을 해주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만 조금 특혜를 적용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액 공제율도 또 다릅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면 15%, 4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12%,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식을 암기한 이후에도 이 표를 아셔야만 이 산식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만약에 저 같으면 이 표는 제시를 해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출제위원이라고 한다면 이 표는 제시를 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존재를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 표는. 그래서 이 표를 암기를 하고 이 산식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도에 납 2예요. 이거 오타예요. 한도에 최종 한도가 적용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실 내용이 특별 세액공제입니다. 요거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없는 거주자로 나누어서 보게 되고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한 경우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했다,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해주게 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의교기, 보통 그냥 이렇게 부르거든요. 항목별 특별공제는 보의교기, 요거 이제 4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험료 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를 별도로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요거 그냥 다 공제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 다 적용받지 않고 그냥 연 13만 원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보유교기 합해가지고 요거 신청을 했는데 이 금액이, 합한 금액이 12만 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신청을 안 한 경우가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표준공제 13만 원 적용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다라고 한다면 위외자부터 볼게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근로소득이 없다라고 했을 때 뭐 사업자들이 보통 대부분의 경우가 되겠죠. 개인사업자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표준세액공제 연 7만 원과 기부금 세액공제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과 2번과 3번에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요거는 요거 3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소득세법상의 성실사업자다라는 건 수입금액 기준과 상관이 없이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자다.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기억하게 되시면은 조금 이제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이제 가맹이 되었느냐, 그리고 뭐 장부 제대로 비치 기장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뭐 그 사업용 계좌를 3분의 2 이상을 사용을 했느냐, 그리고 뭐 단기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느냐, 또는 체납 사실이 없고 세금 계산서 뭐 발급이나 수령 의무에 위반이 없고, 그 다음에 뭐 단기 수익 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년도의 연평균 수익 금액의 50%를 초과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대상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다 만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요거 중에서 일부만 만족하게 되면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고요. 이거 전체를 다 만족하게 되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성실사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다라고 한다면은 성실하게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성실사업자라고 한다면은 이거 존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세하게까지는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세부적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예요. 이 확인 대상 사업자는 결이 이 밑에 애들과는 달라요. 이 밑에 애들은 수익 금액과는 상관이 없고 그냥 성실하게만 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성실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이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단기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나눠드린 기장의무 판정표 그거 다 갖고 계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표거든요. 요거 우리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하셔가지고 업종 나눴잖아요. 업종 이렇게 해놓고 단기의 수익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성실신고 대상이다. 1그룹이 20억, 10억, 5억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성실신고 사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그룹별로 업종별로 이러한 매출액 이상이 나오는 사업자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던 소득세 총설에서 처음에 공부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 우리 소득세법은 이제 신고를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이제 신고납부 세목인데, 요거 이제 5월달에 확정 신고로서 납세 의무 확정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5월달이 아니라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의 이제 다른 어떤 규제 같은 게 있고요. 요런 분들은 개인 사업자인데 업종별로 각각의 요 매출액 이상을 달성하고 있으신 분들은 거의 투명하게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제재 사항들이 많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가 또 별도로 이제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내가 평가를 해봤는데 뭐 소득세법에 의해서 되게 성실하게 잘 뭐 사업을 했다, 이런 걸 이제 확인서를 또 제출해야 됩니다. 세무사가 확인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매출 누락이라든지 가공경비의 어떤 그 계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세무사의 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기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성실 들어간 이런 사람들은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일단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냥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표준세액공제 연 12만원짜리 공제해줘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7만원이었는데 성실하게 사업을 하니까 5만원 더 공제를 해주죠. 그리고 기부금세액공제 공제해주고요. 그 다음에 겁나게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조특법상의 성실사업자 같은 경우에 의료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별도로 또 해주고 있거든요. 보험료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의료교육비와 기부금세액공제 적용해주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연 12만원에다가 기부금세액공제 이렇게 적용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한 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고소득자들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고소득자들은 표준세액공제 연 7만원과 플러스 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위에는 겁나게 성실하게 한 사람들이고 밑에는 그냥 돈만 많이 버는 사람들인데 밑에가 뭔가 더 이제 많이 해주는 것 같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세금을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도 좀 해줘야 그나마 이제 조금 세금이 이제 줄어들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에는 적용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기부금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도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기부금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뒤에서 우리 공부하게 될 거예요. 적용될 게 교육비세액공제밖에 없는데 뭐 자녀들이 다 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교육비세액공제도 적용받을 게 또 없거든요. 자녀들이 뭐 보통 대학생이다 이러면은 교육비세액공제도 어느 정도 적용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교육비세액공제도 뭐 많이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일단 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이런 표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냥 무조건 암기입니다. 말문제로 나오던 계산문제로 나오던 그냥 무조건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이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연결을 시키면서 암기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그냥 도와드리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표는 반드시 이제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항목별 특별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 이런 식으로 다 적용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여러 가지의 종합소득 중에서 사업소득 딱 하나만 있다 라고 한다면 이때의 기부금은요 필요경비에 산입을 하기 때문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기부한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개 중에 선택이 가능해요. 필요경비로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적용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법. 일반적으로는 세액공제에 적용하시는 게 더 유리해요. 얘는 필요경비로 차감된 다음에 그 금액 가지고 세액 다시 적용해가지고 나오지만 얘는 그냥 내가 납부할 세액에서 바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두 개 중에 선택이 가능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의 종합소득 중에서 나 사업소득만 딱 한 가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무조건 이것만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선택이 불가능해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엔. 기부금 세액공제 가셔가지고 한 번 더 공부하게 될 내용인데 굉장히 말문제에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당연히 제가 기말고사를 출제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당연히 해드릴 겁니다. 당연히 출제를 할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항목별 특별세액공제 대상 지출액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정리입니다.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한다면 본인과 배우자 빼고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다 만족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이 특별세액공제 적용을 할 때에는 이 요건 적용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적공제 적용하실 때 기본공제 요거 적용하실 때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항목별 특별세액공제에서 적용되는 이 기본공제 대상자는요 조금 달라요. 나이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소득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것도 당연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 암기예요. 이걸 암기한 다음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대부분의 공제들이 세액공제로 많이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소득공제에 있던 내용들이 지금은 세액공제에 이제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관련된 문제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또 한번 올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보시면 자, 의료비 세액공제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의료비로서 뭔가 이제 나갔다. 그때 이제 내 카드를 쓰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내 현금 영수증으로 내 돈으로 이제 쓰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나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26살이에요. 인적공제, 기본공제 적용할 때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내 아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아직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내 카드로 지출을 했습니다. 또는 내 돈으로 지출을 했어요. 이때 내 아들이 쓴 의료비 있죠. 이거 내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의료비는 야, 아픈데 무슨 나이랑 소득을 따지냐,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둘 다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비 공제 중에서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데 이걸 뭘 또 따지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는요, 의료비와 교육비 중에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 돈을 가지고 내 부양 가족이 내 돈을 가지고 이제 썼어요. 그러면 이거 다 공제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둘 다 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는 이제 일반 보장성 보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자동차 보험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다 따집니다. 뭐 특별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 중에서 이제 장애인 보장성 보험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소득 요건만 따지고요. 장애인이 본인이 앞가림을 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뭐 적용받지 못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 요건만 보고 나의 공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비도 일반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자기 앞가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공제되지 않고요. 나이 요건 따지지 않고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도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 요건만 따지고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물론 암기를 한 다음에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겠지만 기억이 안 나면 자꾸 보면서 푸는 것도 괜찮아요. 보면서 풀면은 자동적으로 또 이게 이랬지 하면서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기억이 되거든요. 암기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또 암기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
교육비 공제는 직계 존속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뭐 노인대학에 다니신다. 그거 교육비 공제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늦게라도 컴퓨터를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컴퓨터 학원에 다니십니다. 그거 교육비 공제 안 됩니다. 직계 존속이라는 건 나의 부모님 말하는 거잖아요. 이 부모님들의 교육비는 공제가 안 돼요. 이 교육비 공제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기부금 공제 보시면은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및 자원봉사 기부금은 본인 명의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거 세 가지. 요거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고 소득 요건만 따져가지고 이렇게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 기부금도 요거 세 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고요. 본인의 다른 부양가족들이 쓴 거는 공제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장애인 특수교육비에서 단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 서비스에 대한 특수교육비는 나이 요건 18세 미만에 한한다라고 나오죠. 이것도 한 가지 좀 살을 붙여가지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 서비스에 대한 특수교육비는 나이 요건 18세 미만이라는 걸 적용하고 있다까지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항목별 특별공제인 보의, 교기 요거 네 가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보험료 공제입니다. 보험료 공제는 크게 두 가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과 일반 보장성 보험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공제 대상 한번 볼게요. 보험료 공제는 우리 일단 근로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우리 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걸 알아야지만 쓸 수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보험료 공제 쓸 수 있었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가 어느 하나도 다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 공제를 적용하겠다, 그냥 다 공제되는 거 아니고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일단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당연히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 대상이잖아요.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종합소득 세액공제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라든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종합소득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했을 때 일용근로자는 빠지게 되는 거고요. 이때 해당 과세 기간의 보장성 보험이어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의 계약에 따라 공제 대상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여러분 크게 보험에는요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이라는 건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은 쉽게 말하면 적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금과 유사해요. 내가 뭐 매달 얼마씩을 넣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일정액의 금액을 납입을 하게 되면 만기가 되었을 때 내가 납입한 금액인 원금에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더 많은 금액을 만기에 환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납입한 금액보다 만기에 환급받는 금액이 더 큰 거. 마치 적금과 유사하죠. 보장성 보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자동차 보험이 대표적인 이제 보장성 보험이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생명보험 약간 이런 것들도 다 보장성 보험이에요. 납입한 금액이 환급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아니 내가 납입을 뭐 한 1,000만 원을 했는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한 5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는데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험료랑 보험료 구분하셔야 됩니다. 보험료는 내가 납입하는 거고요. 보험금은 이 보험료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발생이 되었을 때 내가 받는 수령하는 금액이거든요. 조금 달라요. 보통 이제 이런 차이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환급보험료입니다. 내가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는 개념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 환급이라는 거는 보험금의 개념이 아니라 보험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생명보험에 들었는데 내가 죽어가지고 돈이 나오는 경우, 아니면 내가 뭐 암에 걸려가지고 돈이 나오는 경우, 이거는 보험금입니다. 이거는 보험료가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뭐 생명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암보험이나 뭐 어떤 이 실손보험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납입한, 왜냐면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에 들어가지고 내가 자동차 보험에 1년 동안 납입을 했어요. 그렇게 납입한 금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8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80만 원이라는 금액을 돌려받아요? 아니잖아요. 이거 소멸되는 금액이잖아요. 그쵸? 내가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보험금으로 내가 별도로 수령을 하는 거고요.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쵸? 그래서 더 여러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거는 환급 자체가 거의 없어요. 납입하고 끝나는 거예요. 소멸성이에요. 보장성 보험이라는 건. 저축성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적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보험료 공제, 세액 공제의 대상은요, 보장성 보험만 가능한 거예요. 소멸성 보험, 저축성 보험은요, 보험료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일단 나이 요건 해당되지 않고요. 소득 요건만 본다라고 했었죠.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로서 납입 영수증 또는 계약서에 장애인 전용 공제 대상으로 표시된 것. 서류를 보면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공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일반 보장성 보험, 요거는 이제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다 판단하셔야 돼요. 나이, 자녀 같은 경우에는, 즉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하여야 되고요. 소득, 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소득 마찬가지로 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중에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납입 영수증의 공제 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료 세액 공제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 보고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과 2번에 대한 내용이 중복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해당이 되면 그냥 그거 적용받는 거고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까지 다 적용받을 수는 없어요. 한 번의 납입에, 하나의 계약에 대해서는 하나의 공제만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중복 적용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보험 기간과 관계없고요. 이거 납입 시점으로 공제된다는 것도 중요하십니다. 납입을 했냐 안 했냐로 이제 공제가 되는 거예요. 보험 기간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세액 공제에는 이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 원 한도로 15%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해주고 있고요. 일반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연 100만 원 한도로 12%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거에 따라서 이 산식에 그대로 넣어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료비 세액 공제. 일단 의료비, 아파 죽겠는데 뭘 따집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둘 다 적용받지 않습니다. 만 30세가 된 자녀가 현재 소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아빠가 이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다라고 했었죠. 자, 공제 대상 보시면 다음 해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일단 근로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도특법상 성실사업자이거나 아니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이거나 이 세 가지의 경우만 가능했었죠. 의료비 한번 볼까요? 의료비 들어간 거 한번 다 찾아볼게요. 근로소득이 있거나 도특법상의 성실사업자거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거나 이 세 가지의 사람이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의료비 세액 공제액을 한번 보면요. 1 플러스 마이너스 2 한 금액에 15%를 하시고 거기에다가 3번의 금액에 20%를 가산하셔가지고 의료비 세액 공제액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이제 본인의 의료비입니다. 본인 등의 의료비. 거주자 본인의 의료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의 의료비, 장애인의 의료비 또는 중증 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결핵 환자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의료비 그냥 그대로 다 1번의 금액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물론 위 1번 못하네요. 위 1번과 이거 2번이 아니라 3번이겠죠. 얘 거랑 얘 거 제외하고 얘 거랑 얘 거 제외하고 나머지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냥 3번부터 볼게요. 난임 시술비. 난임 시술비라는 거는 이제 임신이 잘 안 됐을 때 난임 시술을 받게 되잖아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 환경적인 탓도 많이 있는지 요즘에는 진짜 그 임신이 약간 그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이제 혼수로서 아기를 갖고 가는 것도 요즘에는 또 사회가 많이 변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질타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거를 뭐 다행이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제 주변에도 임신이 되게 안 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이 아기를 자연적으로 그냥 출산을 하는 것도 자연적으로 이제 임신이 되는 것도 굉장히 큰 이제 뭐 축복 중에 하나겠죠. 일단 이 아기가 안 가져지게 되면 여러 가지 막 시술을 하게 된다는데 이게 또 그 여성분들한테 또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시술이라고 해요. 또 아프대요, 또 굉장히. 그래서 이런 시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선 20%까지 공제를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옛날에는 뭐 애기 뭐 순풍순풍 잘났기 때문에 이러한 공제가 별도로 없었는데 요거는 이제 최근에 생겨나게 된 거예요. 난임 시술비에 대한 공제. 금액이 또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게. 제 지인분도 요거를 그 시험관을 했었는데 금액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시험관도 한 번 했을 때 되면은 뭐 괜찮은데 한 번 했을 때 또 안 되면 추가적으로 또 돈을 내고 이제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공제를 해주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대한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의료비 같은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동그라미 1번과 3번에 대한 의료비는 제외한다라고 했었고요. 여기 이 의료비를 총 급여액의 3% 한 금액 이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고 있고요. 이거를 또 연 700만 원의 한도를 두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적용받게 되는 거죠. 이거 한 가지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도 이거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총급액이 없을 텐데 이거는 그러면 0 곱하기 3이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수익 금액 아니고요. 이거 사업소득 금액입니다. 사업소득 금액의 3%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산식을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강조한 이유가 있거든요. 보통은 여러분들 뭐 세액 계산을 하거나 뭘 계산을 하실 때 마이너스의 금액이 나오면 그건 그냥 0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이너스 음수가 나오면 그냥 0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의 금액을 그대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리 동그라미 1번에서 계산한 금액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아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계산한 금액이 중간 의료비가 5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계산한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이거 두 개만 한번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 1번과 A와 B를 한번 대입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당연히 더 이제 나이브하게 알게 되겠죠. 이번에 A를 보시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라고 나오죠. 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0원이다라고 해볼게요. 없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A에 대한 금액은 0 마이너스 총급액의 3%죠. 총급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억 원의 3%니까 이걸 또 계산을 하고 하면 300만 원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냥 300만 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300만 원이에요. 이제 여기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300과 플러스 700 둘 중에 작은 거 뭐예요? 마이너스 300이죠. 자, 1번에서 나온 금액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2번에서 나온 금액 얼마? 300만 원.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200만 원에 15% 적용받겠죠. 30만 원인가요? 이렇게 의료비 세액 공제 적용받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A의 결과값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A와 B와 비교를 하게 되면 이 A가 작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음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음수는 그냥 0으로 보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금액이 바로 여기에 반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에서 마이너스 300만 원에서 이 금액이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나온다고 그냥 음수로 보시는 거 아니고요. 헷갈리시면은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A에 지출된 금액이 뭐 100만 원이라고 해보고요. 똑같이 총금액은 1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 A부터 계산을 하면 얼마예요? 100만 원 그리고 1억 원 곱하기 3% 마이너스 하면 이거 얼마? 마이너스 200만 원 나오죠. 이렇게 1번에서 계산된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똑같이. 그러면 이때 어떻게 계산돼요? 1번에 일단 500만 원 들어가겠죠. 요거 그대로 여기 따오면 1번에 500만 원 그 다음에 2번에는 얼마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200만 원과 플러스 700만 원 비교하시면 누가 더 작아요? 마이너스 200이 더 작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200만 원 여기에다가 15% 이렇게 하셔가지고 의료비 세액 공제 적용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마이너스 금액 그냥 그대로 살리시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 건 요거겠죠. 또 요거 세 번째 예를 안 들어드리면 요것도 여러분들 또 음수로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요. 이번에는 요거 100만원 마찬가지로 이거 1억원 그리고 1번에 대한 의료비 0원 없습니다. 3번도 0원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거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200만원 그러면 1번의 금액 없고요. 마이너스 200만원 이렇게 하고 15% 적용하게 되겠죠. 그럼 얼마 남아요? 30만원 마이너스 30만원 나오죠. 의료비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는데 오히려 이 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않겠다라는 표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액 공제는 당연히 플러스의 값이 나와야 세액 공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세액 공제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금액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의 금액이 나와야 차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마이너스 30만원이 나왔다고 해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0만원 하게 되면 마이너스는 플러스 아시죠? 지금 세액 공제 얼마만큼 차감할지 최대한 많이 차감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차감을 할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가산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인 값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 이번의 금액에서 마이너스를 살려라 라는 거지 전체적인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건 그냥 0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액공제액 결과값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이 계산 산식 과정에서의 마이너스를 살려가지고 최종적인 결과값을 계산해라. 지금 이 말입니다. 요거 언급 안 드리면 꼭 나중에 요거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요거 마이너스 금액이니까 마이너스면 플러스 아니냐. 그래서 세액공제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여태까지 한 명 있었어요. 그거 방지하고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제 대상 의료비와 공제 불능 의료비입니다. 공제 불능 의료비 보시면 일단 성형수술 안 되고요. 미용 목적, 피부과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는 안 되겠죠. 피부의 개선을 위한 약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안 됩니다. 뭐 점을 뺀다거나 뭐 피부를 좋게 해가지고 뭐 약간 좀 뭐 화이트닝인가 그 이빨인가 어쨌든 그런 거 뭐 뷰티 있잖아요. 뷰티 그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형수술이 2012년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했던 걸로 알아요. 그 제가 공부하는 과정 중에 아마 이게 바뀌었을 거예요.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하게 된 걸로. 그래서 그 해에 많은 성형수술이 있었다는 뭐 썰도 있어요. 어쨌든 미용 목적 이런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요거 안 됩니다. 아파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진짜 건강하려고 먹는 거 있잖아요. 뭐 오메가3 이런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뭐 홍삼 진액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관장 안 됩니다. 국외 소재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 요거 일단 많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국외 의료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웃긴 거는 나중에 교육비 공제에서 보시겠지만 교육비는 국외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의료비는 국외 의료비 공제가 안 돼요. 이건 뭐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냥 외우세요. 국외 의료비는 공제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가지고 외국에 유명한 의사를 수소문해가지고 어렵게 외국에 가가지고 큰 돈을 들여가지고 수술을 하고 왔어요. 그래도 공제 못 받습니다. 뭐 법이 이래요. 뭐 더 이상 해줄 말은 없어요. 어쨌든 못 받아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국외 의료비 왠지 될 것 같잖아요. 의료비니까 막 안 됩니다. 국외 교육비 유학 가는 건데 그러면 국외 교육비 왠지 안 될 것 같잖아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건 또 돼요. 자, 공제 가능한 의료비를 보실게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의 금액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 여기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인데 작년인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 의료비 보험금은 빼고 계산을 합니다. 내가 납입한 의료비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얼마야? 뭐 한 2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중에서 이 200만 원 중에서 실제로 150만 원은 이건 내가 순수 부담한 거고요. 나머지 50만 원은 내가 들어놨던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럼 얼마만 공제 가능하다고요? 이것만 공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00만 원 의료비 공제에 넣지만 요거는 제외하고 요것만 공제 가능하겠다. 실질적으로 네가 부담한 거, 네 주머니에서 나온 것만 공제 대상 의료비로 하겠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받은 거는 빼고 계산하겠다. 이런 의미겠죠. 자, 동그라미 1번에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해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한약 포함되는데 이것도 건강 증진을 위한 한약은 안 되고요. 아파가지고 진짜 먹는 것만 가능한 거예요. 장애인 보장구,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의 구입, 임차 비용, 뭐 휠체어 같은 거. 그 다음에 요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의료비라고 해가지고 뭐 굉장한 거 되는 건 아니고요. 굉장한 것만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안경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콘택트 렌즈 가능합니다. 물론 한 명당 연 50만 원에 한두를 주고 있죠. 안경이라고 해가지고 명품 막 굉장히 비싼 거 몇 천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이런 거 안 되고요. 몇 천만 원짜리를 사도 5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콘택트 렌즈 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보청기 구입 비용도 의료비 공제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고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실제 부담한 본인 일부 부담금. 그 다음에 7번에 요것도 추가된 내용입니다. 7번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사업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하의 금액. 쉽게 말하면 산후조리원 금액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후조리원 금액 굉장히 비쌉니다. 헉해요 진짜. 그렇다고 뭐 그 약간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종 이제 이런 말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산후조리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좋은 시설이 뭐 굳이 필요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중에 와이프가 출산하게 되면 그런 말은 그냥 넣어두세요. 그런 말 함부로 잘못 꺼냈다가 뺨 맞습니다. 그냥 너가 가고 싶은데 가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지만 내가 돈이 이거밖에 없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셔야지. 뭐 그렇게 뭐 약간 뭐 호텔 호화스럽게 굳이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조인트 안 맞으면 다행이고요. 근데 요 그 산후조리원 비용이 일반적인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뭐 200만원 내외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시설이 좋아지면요 금방 뛰어요. 몇 배로 뜁니다. 뭐 몇천만원짜리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좀 좋다라고 한다면은 뭐 한 4,500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뭐 들어가게 되고요. 뭐 약간 프리미엄급은 뭐 한 7,800 정도에서 많게는 뭐 1,000만원 초과하는 뭐 1,500짜리도 한번 봤고요. 이런 식으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럼 그걸 다 허용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출산할 때마다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비용 20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만 의료비 공제로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처음에 신설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아기를 출산하기 1년 전인가? 그 해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어제 그때 생겨가지고 되게 좋겠다 싶었는데 결국 적용을 못 받았죠.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요게 초과가 돼가지고 어쨌든 요걸 못 받았어요. 나중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거 꼭 알아가지고 활용해 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산후조리원에서 이런 유혹을 많이 이제 받으실 겁니다. 요거 이제 저희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안 하시면 저희가 그냥 현금으로만 납부해 주시면 저희가 뭐 이게 공제도 많이 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좀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매출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혹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장에 뭐 200만원 납입할 거 한 180만원 정도에 좀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좀 혹할 수도 있는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 현금영수증 하시던가 아니면은 카드 다 전표 받으시던가 이런 식으로 하세요.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어차피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도 요만큼 또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신용카드 또 공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그 포상금을 또 받게 되거든요. 이거는 좀 약간 논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결혼 준비하면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 제가 좀 바른세금 지킴이로서 제가 바른세금 지킴이의 또 위원으로 있거든요. 건전한 조세 문화의 그 발전을 위해서 좀 이바지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이제 좀 들어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이제 결혼식장 보고 다니면서 그런 유혹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이거 현금영수증 하시거나 카드로 하시면은 이 정도 가격인데 이거 그냥 현금으로 하시면 저희가 좀 싸게 해드릴 거예요. 그럼 가격이 확 다운이 됩니다. 거기서 일단 오케이 하세요. 그렇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결혼식 끝나고 나서 국세청에 전화를 합니다. 제가 몇 월 며칠 날에 여기서 결혼을 했는데요.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발급을 안 해주면 뭐 더 싸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그 탈세 포상금 받습니다. 금액 한도가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몇 억 한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뭐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충분히 받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제보 금액의 50%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결혼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갔다. 250만 원 탈세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딱 갔어요. 산후조리원 가기 전에 이제 그 촬영을 하겠죠. 웨딩 촬영을 하는데 그 웨딩 촬영 업체에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다 하시면은 뭐 한 2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뭐 이거 안 하시면 150만 원 정도에 싸게 해드릴게요. 일단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신고하세요. 그러면 또 50%는 포상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그리고 뭐야 그 산후조리원 가기 전에 그 뭐야 또 어디가 뭐 애기 그 스튜디오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많이 유혹이 오실 거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산후조리원도 요거 이제 약간 프리미엄급은 요거는 이제 노출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포착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많이 안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이제 또 탈세 유혹을 또 많이 좀 주세요. 그래서 요거 현금 영수증 안 하시고 카드 안 하시면은 저희가 좀 싸게 해드릴게요, 또 요럴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일단. 그리고 산후조리원 끝나고 나서 퇴소할 때 집에 가시는 길에 국세청에 전화 한 통 넣으세요. 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여기 갔다 왔고 제가 실제로 이 사람한테 이만큼 드렸는데 저 현금 영수증을 못 받았네요. 그러면 또 포상금 받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때 굉장히 또 풍족한 신혼생활을 즐길 수가 있을 거예요. 여행 한 번 더 갈 수가 있겠죠. 꼭 활용하세요. 이거 그래서 제 주변에 실제로 제가 이거를 이제 좀 알려드렸는데 주변에 실제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넉넉한 포상금을 받아서 제가 좀 이렇게 얻어 먹었던 그런 적도 있어요. 많이 활용하세요. 아니 그 소득은 다 노출을 시켜가지고 세금 신고는 다 정상적으로 하셔야죠,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